2021년 1월 20일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임과 함께 연방 부처들을 대행 체제로 이끌 기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날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강요 가운데 상원 인준안이 통과된 사람은 국가정보국 국장 단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22개 부처는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행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강요 후보자들의 인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업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연방 부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초의라는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장과 재무장관 후보도 상원 인준만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또 국방장관 또한 최초로 흑인 국방장관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장관 후보자는 성소수자로서 최초의 장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은 비백인과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양성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행체제의 기관장들이 정해지고 난 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였습니다. 그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내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비할 데 없는 네트워크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위 중 하나이며 태평양 세력인 미국 지위의 근간이라며 인준된다면 인도, 태평양 전역의 동맹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준된다면 한미 양측 합의로 2015년 설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포함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상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 지휘권을 메가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을 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 전쟁 때 작전 지휘를 함으로써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이때는 한국군이 지휘 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정말 작통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이쪽에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지휘 계통에 개입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자권 회수를 공약한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한 끝에 후임인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되었습니다.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 위기설이 나오자 199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화 연기하기로 한미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오게 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부조리와 대한민국 국군 장군들의 전시 상황에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80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초 일정은 20분 정도의 연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분통함에 전제 국방장관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에 맞서기에는 미숙하다는 연유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한 채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전직 국방부 장관들이다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언론의 탄압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열변과 노력으로 전자권 2012년 환수로 합의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보 공백 우려로 2015년 12월로 미뤄지게 되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자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은 재연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6.25 이후 전시작전권을 정부의 수건사업으로 꼽고 역대 대통령들은 전시작전권 회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과 비슷한 규모를 갖춘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군의 대규모 참전을 전제로 한 한국군의 기형적인 발전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지휘 장비와 지원 장비를 구매하는 것 대신 이미 그러한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주한미군과 미군에게 상당 부분 의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 자신들은 육해 공급 가력
것 없이 당장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 장비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전투 장비 못지않게 지원 장비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소홀했고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군 전투 장비의 보유수에 비하면 지원 장비의 보유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자권 회수를 통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주한민국의 감축과 미국 개입의 축소 우려 때문에 정부 관료들은 아직 한국군의 현실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전자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은 한미 동맹 약화에 우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군이 전자권을 단독 행사한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만 한국군의 전자권 단독 행사는 곧 미군 역시 전자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미연합사라는 일원화된 조직 예하에 있는 기존 체제보다 긴밀하지 못한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여 이런 독립적인 체제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긴밀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으로는 전자권을 회수하더라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만약의 경우 미국의 참전은 국제조약상 당연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한미 상호 조약과 전시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권 반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북한이 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은 이를 돌려주려 애쓰려는 이유 때문에 행여 한국 측에 일방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반환이 아니라 한반도 내 미군의 전면 철수이고 미국이 전자권을 한국 측에 반환하려 애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마찰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군사적 보복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령부를 통하여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 대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미국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복을 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보복을 당하는 국가는 그것을 미국의 공격이라 비난할 명분이 되고 반대로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전쟁 중에 중국이 그 명분을 앞세워 개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은 전자권을 한국에 돌려줌으로써 정치 외교적 리스크를 덜고 한국은 한국대로 해당 도발국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의 확실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 김태형이 공식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며 한국군 단독으로 보복작전이 가능하다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했으나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연합사 맥도널드 전부작전 부장의 발언으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의 발언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맥도널드 정부작전 부장은 내가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세인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하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 매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임기 중으로 전자권 전환 완수 추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감하는 지지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의 전시작전권 전환 검토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강해 심심치 않게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영해를 침범해 무자비하게 한국 영해 내의 수산물들을 갈취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또한 영해를 침범하고 자위대를 앞세워 독도를 뺏으려고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영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이 영공 또한 수시로 전투기를 보내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자권이 없는 한국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더 분발하여 전시작전권 환수를 임기 내에 마치게 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업적이자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로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 동아시아 정세를 뒤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